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네, 페미묻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언론개혁 10년대 권순택입니다. 네, 서담은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저희 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 다시 시작됐으니까 짧게 다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 네. 저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윤유경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보인권연구소라는 시민사회 연구소에서 상임이사로 있는 장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난 방송이요? 네. 평가는 저가 왜 먼저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런 건가요? 네,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네, 맞아요. 저는 그 디지털 시민성? 이 얘기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성이라는 게 그러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디지털 세계에서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 또 2부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나 아니면 미디어 언론 이런 데에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주로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텔레그램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자율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충분히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장여경 이사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자율규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전에 보셨던 저희 에피소드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격분하신 분이요. 그때 물어보셨지? 그냥 잘 웃기지 말라 그래. 자율규제 웃기지 말라 그래 진짜. 네. 안 되잖아. 안 됐다고. 안 됐잖아요. 자율규제는 사실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기업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어떤 거냐면 네. 자율규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체의 다른 법적이고 제도적인 규제 없이 자율규제만으로 우리는 살아가겠다. 그거는 이미 20세기 이후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이후로는 그런 자율규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규제는 기업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의무와 책무가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뭔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한다. 뭔가 기존의 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 뭔가 윤리적인 책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충적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자율규제입니다. 개념부터 완전 다른 거네요. 네, 전혀 그 생각까지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사전에는 아니다. 장여경 편에 그렇죠. 하지만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아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런데 분명히 그런 면은 있어요. 지금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나 인공지능 기업들은 엄청 빠르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 개발 속도를 법이나 제도나 국가기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나오기도 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그럼 먼저 일단 스스로 한번 규제를 해봐 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기업들이 어떻게 호도를 하냐. 기업뿐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이 약간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도 인공지능 법 제정 반대한다. 규제 반대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제도로부터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뭐 이런 걸 선포를 한 다음에 이루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다 사건이 터졌는데 이루다가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스캐터랩이라는 회사인데 이전에 출시했던
연애 상담 앱에서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수집을 해서 이루다 개발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딱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드러나서 1억 정도의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했거든요. 그 사건이 조금 나왔네. 제 생각에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그러니까.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보도 중에 한 보도에서 이게 기억이 나요. 기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율적으로 사업하고 개발하게 해주겠다면서 갑자기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막 과징금 과태료 때리고 그러냐.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이 뭐라고 자율이 뭐라고 거죠? 생각한 거지? 자율? 윤석열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거지. 우선 우리의 어떤 아무것도 상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나 제도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지키고 그런데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뭔가 공백이 있을 때 이제 윤리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게 자율규제여야 하는데 마치 일체 규제를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20세기 이후로는 작동하지 않는 자율규제 마치 이제 냉전시대 이후로는 작동하지 않는 자유라는 말을 붙들고 있는 누구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자유. 있죠. 근데 잘 지냈죠? 다만 이제 그거는 분명히 약간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게 인터넷 초창기에 일체의 국가 개입을 배제하는 의미에서의 이 인터넷 공간의 자율규제를 주창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티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고 이용자 집단이 굉장히 국가 검열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주장을 했죠. 근데 요거는 딱 그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거는 특정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이 등장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PC통신, 그 전에 PC통신이 있었는데 PC통신이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던 때가 87년 민주화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등장을 했죠. 그때 굉장히 이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욕구, 참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고양됐을 텐데 그 이전에 있었던 표현 매체는 언론과 출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등록된 언론과 등록된 출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인터넷 미디어라는 걸 처음 접한 거죠. 나도 표현의 수단이 생겼어. 저는 그게 엄청 해방으로 다가왔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아무도 이 공간에서 내가 여성이라는 거 몰라. 나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딱지, 사회적인 단서 이게 없는 완전히 수평적인 의사소통, 시민 대 시민의 소통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 이제 사이버 페미니즘 주장을 했었죠. 나는 이 기계를 마치 사이보그처럼 내 몸에 마치 이제 장착을 하듯이 나는 더 이상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분법적인 성별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자유로운 한 시민으로서 이 세계에 내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주장이 이제 일부 사이버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의 사회는 어떠냐? 그 정치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터넷 컨텐츠 중개자, 인터넷 미디어리라고 부르는데 요 인터넷 컨텐츠 중개자들에게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당신이 말하자면 유통하는 채널로서 국가의 검열에 저항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자율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규제가 여기서 작동하지 않게 약간의 이제 방벽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게 컨텐츠 빅테크 자체를 위한 그들의 자유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킨 거였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지금은 어떤 공간이냐 디지털 대전환기잖아요. 디지털 대전환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컨텐츠만 중개하고 요 컨텐츠만 유통하는 채널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 디지털 세계 그 자체를 형성해요. 이 빅테크가 형성하는 이 디지털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계가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 세계에서는 그러면 아동이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무력한 세계, 여성이 굉장히 혐오와 그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아무 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세계이냐, 이 디지털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사회는 뭔가 개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개입은 더 이상 뭐 국가의 개입이 적용되지 않는 그 기업들만의 룰이 작동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거는 사이버 범죄다. 그럼 국가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요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디지털 대전환기의 시대의 기업의 책무는 자율규제라는 말로는 회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전히 저는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가나 정부의 비판적인 표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때문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사건이었죠. 그쵸. 그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허위의 통신이라는 조항이었는데, 그거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헌 결정이 나서 이제는 국가가 바라보기에 허위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다는 이유로 누구를 구속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를테면 동일본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동일본 지진에 이제 한국 시민들도 동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 세슘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기상청이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절대 방사능 물질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건너올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기상청 얘기는 다르던데, 유럽의 다른 나라 기상청 얘기는 다르던데. 그랬더니 서울경찰청이 발표했잖아요. 그 사람 입건했다. 허위 통신이 위헌으로 결정 났어도 이것을 국가가 너무 동요를 시킨다. 사람들 동요시킨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입건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국가이고, 국가는 언제나 그런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정부가 허위라고 보는 것, 국가가 허위라고 보는 것.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정부 비판적이나 국가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하는 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런 진보넷하고도 같이 좀 대응하고 있는 게, 대통령 양심 고백이라는 대통령 양심 고백. 네, 양심 고백이라는 그런 46초짜리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 삭제를 방통심의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이 그거를 다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 만든 제작자와 유통시킨 사람들을 최근에 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자율규제, 기업이 자율규제를 해서 긍정적인 사례, 좋은 사례 이런 것도 있나? 이런 좀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좀 활동하시는 되게 웃죠? 네, 그냥 긍정적인 걸 계속 찾아내고 싶어 하시는 강력한 의지. 아니, 뭐 예를 높이 들면은 삽니다. 네, 아니, 그런 사례. 진보넷 같은 경우가 일종의 이제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경찰의 공문을 받아요, 지금도. 게시자 누구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이기 때문에 삭제해라. 경찰 공문 전국 경찰서가 보내요. 자기들이 발견했다 이거죠. 아니면은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이거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사법부 판단을 받은 게 아니고요.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기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규제로서 저희는 그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삭제를 안 하고 버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그렇게 삭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버티는 경우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좀 버티면 좀 이따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가 공권력이 발동하기 직전에는 자율규제로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컨텐츠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임시조치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카페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보면 이제 예비 노동조합이 다음 카페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이 카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카페에 폐쇄 요구를 하니까 다음 카페가 그걸 폐쇄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왜 그 노동조합 카페가 명예훼손이라고 그렇게 다음 카페가 문을 닫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준 사례가 있죠. 그렇게 사실은 자율규제가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율규제가 저는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법 제도적인 그리고 동료 시민의 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에 대한 보호 제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윤유경 기자님도 혹시 자율규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재평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제휴 평가.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휴평가위원회라는 제휴평가. 기구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네이버랑 카카오 포털 홈페이지에 보면 뉴스를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포털 뉴스 입점을 심사하는 자율규제 기구가 바로 재평이 줄여서 재평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진입이랑 퇴출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공동의 독립심사기구인 재평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상 출범 8년 만에 해체가 됐다가 최근 이제 카카오에서 포털 다음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재평위가 중단됐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그런 정치권의 압력, 그런 권력 싸움 때문이었고 정부 여당이 이제 포털을 겨냥해서 뭐 재평위가 좌편향됐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방통위가 재평위 법제화 같은 걸 논의를 하면서 지난해 5월에 재평위 운영이 돌연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평위 외에 자율규제 기구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좀 자극적인 기사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혐오 표현이나 그런 문제적인 헤드라인이 있다거나 그런 기사들을 이 기구들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가장 약한 수위 제재가 주의라는 수위고 또 경중에 따라서 뭐 경고, 공개 경고, 정정, 사과 등등의 제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속 그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돼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가 너무 많은 거죠. 제재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특정 언론사에서 문제적인 기사를 쓰는데도 그냥 계속 주의만 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작년에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 신문윤리위원회가 좀 신문사에 내린 제재가 몇 건이고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 총 445건을 내렸는데 이 중에 주의가 442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는 사실 어떤 강제성이 있는 조치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 받는다고 신경 쓰는 언론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기사로 쓰긴 하는데 이게 매달 발간이 돼요. 우리가 어느 기사에 주의를 내렸는지 제재를 했는지 그걸 저희는 이제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신문으로 이제 기사를 항상 쓰긴 하는데 정작 그 언론사는 신경이나 쓸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자율규제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같은 데서 만든 윤리 강령들이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강령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자살보도 윤리 강령도 있고
인권보도 준칙도 있고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도 있고 뭐 재난보도도 있고 되게 종류는 많은데 내용도 되게 좋은데 사실 이거를 진짜 인지하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몇이나 될까. 저희 같은 매체에서 뭐 비평 같은 거 할 때 인용하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언론사는 이런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쓰는 정도지 사실 비평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미디어 오늘에서 썼던 기사, 그 신문윤리위원회 관련한 기사 봤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내부에서도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를 동일하게 위반했을 때에는 그게 점점 가중돼요. 처벌이 가도록 되어 있고 어느 수준에서는 돈을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그거를 똑같은 것들을 했는데도 특정 언론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등에서 전혀 그런 걸 받지 않았다, 그런 징계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 오늘에서 그런 기사를 쓰고 난 이후에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약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역시 감시가 중요한. 맞습니다. 그래요. 감시가 중요하다. 나는 또 기사로 써야 된다. 기사를 써야 한다. 뭐라도 나와야지 이거 관심. 그러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는 심의 얘기를. 심의 이야기. 저희 디지털 해볼까요? 성범죄 관련해서 계속 얘기됐던 게 아니 방통심의는 뭘 하는 거냐, 왜 개선이 안 되는 거냐, 왜 빨리 삭제가 안 되냐,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 영상인데, 불법적인 그런 피해 영상인데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좀 범죄물들이 확산을 조속히 막지 못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일단 내용 네. 심의 국가적인 내용 심의나 내용 규제 제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구분을 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구의 성격이 이제 사법적인 심사를 하는 데냐, 아니면 행정적인 심사 기구냐,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내용 심의의 대상이 이게 이제 불법적인 어떤 컨텐츠냐, 아니면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데 뭔가가 유해한 거냐,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방심위가 기존의 디지털 성폭력에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뭐니 해도 텔레그램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 해외 사업자로서 텔레그램이 협조를 안 했기 때문인 건데 이 문제는 최근에 조금 해결이 됐다. 좀 뭐지? 저희가 생겼다, 연결점이 예, 생겼다, 한라인이 이런 생겼다, 얘기가 이런 있는 것 얘기를 맞아요.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불법이냐의 정의 부분에서 이 디지털 성폭력 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걸 불법으로 볼 거냐, 제조와 유통과 뭐 반포할 의도, 뭐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불법성의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그 문제도 최근에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조금 이것을 좀 개선해 가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제도 그 자체를 두면 이게 반갑기만 한 제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열은 위헌이에요. 근데 이제 검열을 위헌으로 보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가를 받지 않은 표현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제출을 어디다 하냐?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고 행정기관이 그걸 사전적으로 이제 심의를 해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표현물은 유통이 불법이에요. 금지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금지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안 지켜도 되냐?
아니다. 그 만약에 유통이 금지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를 유통시킨다 그러면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수단이 있어야 해요. 네 가지가 이제 검열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 정부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검열의 피해자가 됐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특정 정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행정기관이 무엇을 규제한다는 내용물을 규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표현의 자유 위협으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연윤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윤리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행정기관의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반대를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정하게는 이제 행정기관으로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검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는 분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사법심사는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불법성에 대한 그 판단의 궁극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빠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다. 제 판단을 한다. 물론 우린 동의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진보넷 같은 경우는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째로 이 홈페이지는 오늘부로 문을 닫는다 이런 명령을 받고 거부를 해서 행정소송했다가 이제 퇴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봤더니 그 국정원 요원이 오늘 진보넷이 소송에서 졌다 막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오늘의 일보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 영토 안에서는 그것이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경찰 같은 행정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엇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심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저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불법 정보라면 그것을 삭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동의가 되지만 불법성을 넘어선 사회 윤리에 해가 된다, 불온하다 이런 기준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디지털 성폭력물의 이렇게 대규모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기관이 이게 너무 인권 침해가 중대한 사태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는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어떤 디지털 성폭력물은 특히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물이라는 점에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피해자가 이렇게 굉장히 식별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또 원치 않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고 불법성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거는 비록 행정기관이지만 신속하게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운동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아동 포르노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걸 인정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거냐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경찰이나 아니면 디지털 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 소관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관 법률 이상으로는 잘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기존의 이 기관, 이 행정기관이 자기가 소관하지 않는 다른 정보통신망법처럼 정보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 법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소관을 하고 소관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신고 같은 거를 우리가 적어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작동을 해서 행정기관이 저는 개입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스템을 개선하긴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네네네.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어쨌든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에 좀 유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개엄. 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논란이 이후에 그 성폭력 처벌법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이거 원스톱으로 그냥 가야 된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개선 조치를 내리긴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 윤희경 기자님 심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나요? 아까 질문해 주실 때 방심위는 뭐 하고 있냐 네. 이 말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통신심의에 대해서 자세히 절차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전반적인 방심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뭘 하고 있나요, 방심위는? 네, 방심위는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정치심의를 하고 있죠. 제가 방심위에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심위가 지금 어떤 걸 주목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주목에 제가 평가하기로는 통신심의나 그런 디지털 성폭력에 관련한 그런 조치나 그게 주요 역할로서 지금 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지금은 방송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정보 비판 방송을 제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송 심의를 통해서 정치 심의를 하는 게 메인이 되어버린 기구가 된 거죠. 사실 이전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정치 심의는 여야 둘 다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방심위 심의위원들이 국회 추천 몫으로 이미 그 두 정당은 심의위원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직접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도 이 민원은 시민이 이용해야 할 창구인데 방심위에 대해서 심의를 접수하고 민원을 넣는 게 근데 그거를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나 정쟁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3년 초반에 한창 이 정치 심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2022년 기준에 국민의힘이 1369건, 민주당이 318건의 민원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보도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안도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 방심위 심의가 공정성을 기준으로 이런 뭔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제재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주관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제외하고 좀 방송 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방심위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는 법안도 최근에 발의가 됐고 사실 이 방심위가 방송 소위나 이런 정보 비판 보도 제재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는데 최근에 방심위가 하는 역할이 이거 말고 너무 많거든요. 방송 심의를 할 때도 이런 뭐 시사 보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제 정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과도하게 간접 광고를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폭력적인 프로나 언어 사용이 문제적이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용됐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심의도 이제 위원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통신 소위도 중요한 문제고 유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통신 소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디지털 성범죄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허위 영상이나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같은 그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주요한 사안이 아닌 거고 또 그 이유 중에 그 정치권에서 이런 민원을 너무 많이 넣고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민원을 너무 많이 넣고 그들의 관심이 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쏠리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딥페이크나 디지털 성범죄에 더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얘기를 이렇게 합쳐봤을 때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 고백 영상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게 정치 심의,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라고 하는 기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많은 영상들에 출연을 하잖아요. 연설도 많이 하고 그 연설을 짜집기를 한 거예요. 짜집기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목소리 얼굴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46분짜리. 약간 황정민 밤양갱 영상 같은 그런 느낌. 환경의 변경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게 딱 풍자 영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현재 그 계엄까지 내렸었던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 이런 풍자 영상인데 이거를 방송통신심의위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아까 장혁영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이걸 이유를 근거로 이제 각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는데 특히 유튜브나 아니면 틱톡 이거는 해외 사업자여서 직접적으로 뭐 삭제를 특히 이제 공고이기도 하고 할 수가 없는데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 삭제를 해달라. 근데 틱톡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삭제. 네. 친절하게. 네, 아주 친절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친절하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런 일들에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원래는 9명이 구성이 돼요.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3명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3명 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그 검열 가능성은 사실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를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지금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이제 비극적이면서 누구라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생각을 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심의의 속성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제도를 설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관련 법률을 잘 정비를 해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이걸 소관하게 하고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가면 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다르게 충격적인 컨텐츠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 맞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제도에 대한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기관을 호출하고 할 텐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어떤 행정 검열,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걸 고려한 채로 다른 대안을 좀 찾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보도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더와 성범죄 관련한 그런 보도에 대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계에서도 좀 이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는 편인 거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성의 목소리. 네네. 없나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요? 참 어려운 얘기죠. 참,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좀 성범죄 관련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거나 이런 퐁퐁남처럼 여성 혐오 콘텐츠가 나오거나 그럼 이에 대한 뭐 반박성 칼럼이나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과거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수준으로는 사실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젠더라는 거를 단순히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젠더가 아니고 젠더와 다른 분야를 좀 의식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 관련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왜 차별인지 설명해 주는 거를 넘어서 언론이 이게 왜 뭐 이 시민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이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이렇게 주제를 계속 넓혀가면서 고민을 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례를 제가 쓴 기사인데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자랑하려면 됩니다. 제가 쓴 기사 중에 그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평을 많이 받았죠. 네, 여성 연예인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여성 선수들이 스포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평등 측면에서만 많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시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이 나온 성평등 콘텐츠여서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분명히 왜 스포츠 콘텐츠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거나 스포츠 자체가 원래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게 여겨진 측면이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네 편 아니면 내 편인데 이 골대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든 선수가 주인공이고 제가 이 PD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팀 다 내 팀 같은 게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 보는 예는? 안 본 지 좀 됐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많이 된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단체 스포츠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이 무엇인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골대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 미디어가 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이나 그런 형식 면에서도 항상 우리가 답습하던 그런 관행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통념을 깨트리는 시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인 거죠, 골대녀는. 이렇게도 넓혀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미디어 오늘 입장에서도 나쁜 보도만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보도를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좋은 보도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도 이 기자들한테 맞아요. 이게 더 많이 공유가 돼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보도인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건 해외 사례지만 그 BBC가 버닝썬 사건을 다시 주목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뭔가 기존의 이 국내 언론 보도, 자극적으로만 소비한 언론 보도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했고 여성 혐오가 본질이라는 걸 정확히 짚어내면서 되게 큰 주목을 받고 조회수를 올렸는데 이런 걸 어떻게 취재를 했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뭐 BBC 팀을 인터뷰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좀 선정적이고 단편적인 성범죄의 하나면 그런 보도 행태를 조금은 지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보도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BBC 코리아에서 만든 그 다큐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 그러니까 그런 버닝썬 사태를 두고서 싸웠던 여성 기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담겨 있고,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버닝썬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출소하는 날 찾아가는 언론사가 딱 한 군데였어요. 관심이 엄청 식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그러니까 꾸준히 좀 조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도 그 다큐가 좀 얘기하고 있어서 볼만한 그런 다큐였다.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도 하셨고. 제가 그 미래의 인공지능은 지금의 세계를 학습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약간 이제 그 어떤 여성이 어떤 텍스트나 문맥 안에 어떻게 호출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대규모 언어 모델은 문맥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이 그 확률적 앵무새라고 팀리 게브루와 그 동료들이 쓰신 논문인데 여기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를테면 여성 의사라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거를 그냥 여성 의사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의사가 어떤 문맥 안에서 얘가 자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언급이 되고 어떤 빈도로 언급되는지를 다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세계에서 여성 의사가 별로 비중이 없으면 혹은 여성 의사가 뭔가 부정적으로만 언급이 되면 그런 부정적인 문맥과 함께 여성 의사는 묶이는 거죠. 혹은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과 의사 뭐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성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성
소수인 성은 아예 인공지능의 세계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도수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얘가 언급이 되는지가 인공지능이 학습할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여성이랑 관계된 어떤 보도나 특히 인공지능이 보도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작본은. 지금 뭐 학습하지 말라고. 인공지능의 학습이랑 관계해서 공개된 콘텐츠의 거의 대다수는 언론이죠. 네, 맞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국내의 포탈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 검색이 굉장히 노출적이고 성애적인 모습의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 검색 결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검색 결과의 상당수가 언론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검색해보니까 다 기사더라고요. 예. 그 언론에서 굉장히 여성들의 신체를 강조한 사진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많이 대단. 보여주는 거고, 그걸 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그 여성이 언급되는 맥락 이런 거를 사실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재현하고 어떤 기사를 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좀 저도 지금 저의 좀 생각인데 저희 여성들이 사실 나서거나 아까 뭐 제 자랑인 것 같은데 이런 자세가 되게 많아요. 아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 굉장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맞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뭐 어차피 뭐 다 말 많이 하는데 나라고 질소냐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좀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말을 일단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말을 많이 하고 뭔가 뭐 글도 많이 남겨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든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잠시. 네네. 네, 그리고 장효경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앵무새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연결을 하는 지점, 그거를 앵무새라고 표현하면서 논문이 작성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네. 정보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좀 법이 통과된 게 있죠. AI 기본법.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성명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왜 반대를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이사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말씀하신 AI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로 말하자면 이제 계류. 예, 네. 상정이 이제 되는 네. 단계인데요. 근데 뭐 법사위가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제 소관하게 되면서 너무 바빠, 모든 지금. 법안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너무 바빠.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그 양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업들은 자율 규제, 다른 규제가 없는 자율 규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는 기업들이 충분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떤 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무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충돌하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자율규제와 자율규제.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그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시민사회 요구도 있어가지고 지금 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에 요 딥페이크랑 관계된 내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 의무라고 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 결과물이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표현물이
것들에 해당을 하면 약간 이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 딥페이크 성폭력 대규모 사건의 여파로 들어가게 된 거고 시민사회 요구도 있었던 거고 어쨌든 이게 표시가 되면 추적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아쉽냐? 위반 시 제재가 없는 거죠. 제재가 없다. 제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딥페이크 성폭력물 제작에 사용됐던 앱이 이를테면 해외 앱이었을걸요. 누디파인가 하는 앱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걸로 뭔가를 생성한 다음에 얘를 유통하는 사람이 원래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없이 막 이거를 이제 유통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단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원래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들이 들어갔을 때 인공지능법은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네네네. 그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투명성 의무와 이제 제재 수단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가 이제 국가의 요 인공지능 법을 소관하는 어떤 이제 거버넌스 기구가 생겼을 때 이 거버넌스 기구가 이런 이제 허위의 영상에 대해서 뭐 탐지하거나 아니면 기술 발전 추이를 좀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사무를 소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과방위 통과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생각했던 게 그 피해자가 내가 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의해서 내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어딘가 국가에 요거를 신고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이거를 딱 보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뭔가 인공지능 기업이 조치를 취해라. 뭐 재학습을 하든 언러닝을 하든 아니면 뭐 삭제를 하고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조항을 시민사회가 일단은 요구를 했는데 요것도 역시 이제 과방위에서 통과한 안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향후에 인공지능 법 차원의 또 개선 과제로 좀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거까지 이제 시민사회가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밖에도 어떤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이제 피해에 대한 대응 아니면 권리구제로서 제도적인 해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이 법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시민사회가 반영을 해서 또 국회 향후 개선 과제로 계속 요구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AI 기본법이 이제 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그 영역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정보인권 운동하시는 단체들이 시민사회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한 걸로 좀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토로해 주시죠. 네, 누가 가나 문제인 것입니까? 네. 아니 일단 자율 규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시민사회 안에 핵심은 어쨌든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뭔가 이렇게 책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든 제재를 한다라는 게 있고 특히 어떤 부분의 인공지능은 아예 개발하지 마라. 이런 이제 금지 인공지능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고 그 금지 인공지능은 이를테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는 금지 인공지능에 뭐가 있냐면 나이, 그러니까 연령, 장애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점을 악용해서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인공지능은 아예 금지한다. 근데 그 금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시장에 출시를 하면 어떠한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제재 조항이 있단 되게 말이에요. 강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노인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 그 인공지능은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인권법적인 그 논리로 충분히 금지할 수 있어요. 금지할 수 있는데 요거가 이제 금지가 들어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발의할 수 있는 의원들을 찾았지만 요걸 발의하겠다고 기꺼이 나선 의원을 결국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제 소개 의원을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발의는 법안 발의는 못하고 네. 청원을 해서 지금 국회에 청원은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이상 단계로는 진전을 못한 거죠. 사실 이런 법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있으려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몰라서 이게 그냥 뭔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의로 계속 이렇게 법안이 이렇게 발의되고 그런 게 물론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약간 첨언할 게 있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과방위 통과안이 실질적인 실효적인 기업들에 대한 그 규제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시민사회가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가지 규제 조항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실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이제 하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진흥부처예요. 그래서 원래도 규제권을 잘 발동을 안 해요.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옛날부터 자율규제를 지지해온 부처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그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랬죠. 아까 이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규제 조항을 제대로 발동을 하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로 기업들을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왜 과기부를 거쳐야 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법사위 넘어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법사위의 기업들의 의견을 반대.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 과기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너무너무 세서 과도하다. 너무 과도해서 이 법을 아예 통과를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아 진짜. 요청을 지금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러고요. 각 의원실에. 그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기업도 반대하고 지금 전혀 정반대의 이유로 반대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좀 빠르죠. 자기들. 자신들이 이익이 자신들의 이익을 되는 위해서. 거는 굉장히 빠른. 그러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 네. 시민사회 안이 좀 발의가 됐는데 그럼 소개위원 통해서 청원이 됐는데 청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임위를 거쳐야 되지 않아요? 상임위 거쳐야죠. 그쵸. 상임위에서 보통 근데 청원한 법안은 별로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보통은 무시되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갈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사회가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 회의에서 시민사회가 이런 요구를 하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의 위원장이 향후에 개정 과제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을 좀 했어요. 회의록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계속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법안이 또 중요하고 또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감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저희 이제 끝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저희 오늘 준비해 오셨으나 아니면 하셨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된다. 저희가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니면 우리 흐름 속에서 이 얘기가 안 된 것 같다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두 분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젠더적 관점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젠더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젠더 관점으로 보면 좀 주제를 더 입체적으로 보고 사안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사례를 제가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그런 독립영화나 지역영화 예산을 다 깎고 있거든요. 깎았는데 이게 그냥 이 현상만 보면 정부가 또 이런 영화제, 독립영화, 지역영화 홀대에서 예산 깎는구나 이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 독립 예술 영화 PD들은 거의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PD의 83%가 독립 영화에 종사한대요. 그러니까 17%만이 상업 영화를 찍고 있다. 그래서 여성 감독 중에 상업 영화로 성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성만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제 예산이 깎인다는 문제가 여성 영화인들한테는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산 삭감 사안을 다룰 때도 뭔가 좀 더 젠더적 관점에서 고민해보고 더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필요하고 또 이런 젠더 관계를 이해하는 거는 단순히 여성 남성 그 성별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언론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사의 그 의제도 다 서열화되어 있다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젠더가 여성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양성의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뉴스를 또 만든다면 혹은 뭔가 콘텐츠를 만든다면 그거를 훨씬 더 깊이까지 가져갈 수 있는 또 문제의식이 젠더 관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시고 배우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저는 굉장히 이제 지금 시대에 문제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회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인터넷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공론장, 인터넷 공론장을 왜 소중하게 여겼나. 여기가 이제 저희 해방구가 될 거라는 기대였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미 자꾸 공론장도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내가 거기서 과연 내가 생각했던 해방구가 될 수 있었다는 될 수 있기가 어려웠던 사회의 구조적인 거였고 사회 구조적인 조건이었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심지어 그거를 학습을 하면서 더 확장하잖아요. 네.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이제 광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해가지고 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구직자에게는 특정한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기술직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그 전문직 광고나 이런 거는 남성 이용자들에게만 보여주고 그걸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광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소송을 당하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소송을 한 사람들이랑 합의를 하면서 광고주 옵션에서 이제 성별 선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한 후에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요.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이제는 잘 작동하나 하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적으로 화장품 광고랑 보디빌딩 광고를 이제 내보냈어요. 그거를 내보냈더니 이미 광고주에게 아무 옵션이 없는데 알고리즘이 스스로 화장품 광고는 여성 이용자들에게만 보여주고 보디빌딩 광고는 남성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논문의 결과가 뭐냐면 이미 알고리즘이 학습해버렸다. 편향된 사회를. 네, 이미 편향된 사회를 학습을 했다. 저는 이 상태는 되게 적극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할 이 수많은 글과 이미지와 영상에 더 많이 그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언하고 그런 컨텐츠가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관호동 관호동? 관호동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관호동? 말도 많이 해야 되고. 페미 묻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쇼츠를 우리 선생님이 만들고 계신데 제가 초반이니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관호동 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네. 두 분 것도 제가 예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페미묻다의 기대를 또 많이 해주시고 그럼 또 앞으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페미묻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두 분 팬들한테 마지막에 이거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쵸. 그것도 좀 이따 해주시고. 좀 이따 해주시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또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 선생님도 좋으셨죠? 오늘? 네, 저는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법과 질서, 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잘 봤어요. 이번에 또 제가 질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생각을 미처 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다. 그럼 두 분은 네. 좀 오늘 같이 한 소감. 소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준경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어, 진행이 좀 자연스러웠나요? 네. 너무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더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저도 기자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빠르게 변하는 그 흐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도 많이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페미 못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유경님. 저도 이전에 방송했던 거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또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또 질문해 주실 것들 이렇게 답변을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공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페미묻다 응원합니다. 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페미묻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뭐 네.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또 네. 다음 주는 이 약간 종합하는 네, 편으로 그렇죠. 꾸며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셨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아직 할 말이 남았다.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도 두 회가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이 약간 종합편처럼 이 저희 딥페이크 문제 좀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의제들도 좀 정리해보고 과제들도 좀 그런 것도 정리해보려고 있는 것 합니다.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번이 촬영이 있었던 네, 거고 네, 네. 8번의 방송이 있었던 건데 네네네. 각 그 영역이 다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약간씩 다르시죠. 오늘은 이 네.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거 네. 얘기하고 오늘은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딥페이크 음. 관련해서 오늘은 텔레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분절적이었는데 그것들을 종합판에서는 다 같이 좀 묶어서 얘기해보고 또 8번의 방송에서 또 얘기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또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또 페미문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청.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조태구알. 네, 그렇죠. 페미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같이. 네. 네. 자, 페미묻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설정. 해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